여보시오. 듣고 있어? 종일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데 말동무도 없고 해서 아침에는 일어났다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든다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소. 복 받을 거야. 기분 좋게 살다 갈 것 같소. 다 이렇다 싶어도 귀에는 다시 찾아온다네.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지. 살다 보면 좋은 시절 다시 올 거야. 하찮게 여기지 말게. 정회색 봄. 박산윤. 어항 속 붕어들 전쟁도 오늘 끝이 났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빨간 놈이 왕자를 차지했네. 그놈이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합종 연행이었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붕어들의 장점이 바로 그거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 논이 붕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며칠 전이다. 기르는 붕어들이 어항 속에서 왕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다. 노인의 마른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다시 흘러나온다. 지조 없는 놈들. 그러고 보니 어항도 버릴 때가 된 것 같네. 노인은 왠지 화가 나고 실망해 있는 듯하다. 도는 그런 노인을 위해 일부러 가볍게 대꾸한다. 어르신, 붕어들의 평화를 위해 약주라도 한잔 하시지요, 돼지국밥에.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노인의 받은 기침 소리가 들린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환절기라 뭔가 마음이 좀 약해진 모양이네. 노인의 말소리가 가라앉은 채 이어진다. 정말 마지막으로 할멈이 끓인 돼지국밥에 소주 한 잔이 마시고 싶네. 언젠가 노인이 돼지국밥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가난했던 시절 아내가 자주 해주던 그 보양식에는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었다. 노인은 평생 독 짓는 일을 했다. 독 만드는 일은 체력이 많이 소모됐다. 독을 만들어 가마에 넣고 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다. 그럴 때면 아내가 부둣간에 가서 돼지 뼈다귀를 사다가 푹 고았다. 고기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고운 국물에 온갖 야채를 넣고 얼큰하게 끓였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한 그릇의 국물은 허기진 속을 든든하게 채워줬다. 돼지국밥 끓이는 날은 잔칫날이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그릇씩 뚝딱 했다. 그날도 돼지국밥이 저녁 식사로 나왔다. 아내는 많은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큰 상을 펴고 김치 보시기를 올려놓고 밥과 국을 퍼다 날랐다. 계절이 겨울이라서 방 안에 온기 화로를 피워놓았다. 아이들은 화로불에 고구마를 구웠다. 구수하게 고구마 익는 냄새도 좋았다. 그런데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군고구마를 가지고 다투다가 국그릇을 엎질러 버렸다. 그 바람에 작은 놈이 사타구니에 화상을 입었다. 옹기골에서 병원까지는 너무 멀었다. 온갖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흉터가 그대로 남았다. 장가갈 무렵이 됐을 때 작은 아들이 목숨을 끊었다. 그때부터 아내는 돼지국밥을 끓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할멈이 끓인 돼지국밥을 자식들과 둘러앉아 먹는 꿈을 꾸었다네.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것 같군요. 이제 모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 노인의 가래 섞인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도우는 남산을 오르면서도 노인의 전화 때문에 마음이 캥긴다. 노인이 걱정됐지만 정작 찾아갈 수가 없다.
몇 달 동안 통화를 했지만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블로그를 하면서 닉네임이 익숙해진 탓이었는지 물어볼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거다. 노인도 그가 사는 곳을 묻지 않았다. 서로 밝히기가 거북해서도 아니었다. 어쩌면 통화 내용이 거리감을 못 느끼게 했는지 모른다. 매일 몇 마디씩 나누었지만 그저 동네 어른에게 무난 인사하는 것쯤으로 여겼다. 대문을 열고 나가면 우연히 골목길에서 마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고 보니까 노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도은의 무거운 마음과는 달리 3월 초순이 지난 용장 계곡은 봄빛이 완연하다. 계곡물에 손을 담근다. 아직까지 손끝이 시리다. 물속에 손을 담그자 뼈까지 저려오는 부분이 있다. 새살이 차올랐지만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모양이다. 상처 자국이 지렁이 몸통같이 구불구불 길게 손등을 감고 있다. 번들거리는 피부를 만지면 우묵하게 파인 부분이 만져진다. 명태를 한 후 도우는 한 달포 동안 방 안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했다. 위가 음식물을 받아주지 않았다. 잠도 잘 수 없었다. 몸이 화끈거리고 미친증이 일어났다. 독이 오른 생쥐가 뾰족한 이빨로 신경줄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생쥐를 통제할 수 없었다. 밤만 되면 더 심해졌다. 견딜 수 없을 땐 냉장고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꺼내 난도질을 했다. 식탁 위에 핏물이 도는 고기 덩어리들이 이리저리 나뒹구는 것을 봐야 진정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혼자서 미쳐 도리지를 치다가 식칼로 자기 손을 내려쳤다.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후 홀로 오르는 남산 산행이 도은의 일과였다. 노인의 전화를 처음 받은 것이 그 무렵이다. 그날도 도은은 용장 계곡을 올랐다. 초겨울인데 바람 끝이 매서웠다. 방한용 등산복 속까지 한기가 파고들었다. 내장까지 얼려버리려는 기세였다. 세차게 부는 바람이 몸뚱어리를 골짜기로 자꾸 밀어넣었다. 그는 발끝에 힘을 있는 대로 줬다. 바람이 다리를 꺾으려고 대들었다. 산짐승처럼 몸통을 땅에 바싹 붙이고 걸었다. 눈과 귀가 혼란스러웠다. 잡목숲이 괴성을 질렀다. 은혜색의 나뭇가지들이 회초리같이 휙휙 소리를 내고 소나무가 한쪽으로 휩쓸렸다가 다시 바로 서기를 반복했다. 바람살 속에 끌려 들어가면 지옥의 아가리 같은 계곡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고개를 뒤로 꺾어 오를 길을 가늠했다. 까마득하게 보이는 3층 탑을 올려다 보았다. 탑에다 밧줄을 걸고라도 계곡길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추운 날씨 탓에 오솔길 위에 사람들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도우는 양지 쪽에 앉아 정상까지 오를까 말까 뜸을 들였다. 그때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 낯선 목소리였다.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여겨 끊었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또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고 끊어버렸다. 잠시 후 또 울렸다. 왜 자꾸 전화질이냐고 욕을 할까 하다가 참고 상대방의 말을 기다렸다.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욕을 하든지 끊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우는 전화 공포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여보세요를 먼저 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확인한 후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마침내 저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힘을 잃어버린 오줌 줄기같이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속도와 성량이었다. 여보시오. 튜브에서 바람이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 남은 공기가 새어나오는 듯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섞였다. 나이든 노인 같았다. 누구세요? 듣고 있어? 말씀하세요. 끊지 말고 들어주면 고맙겠소. 도우는 귀찮았지만 전화를 끊지는 않았다. 혼자 사는 사람인데 전화 걸 데가 없어서. 그래서요? 할 말은 따로 없는데 기왕지사 전화를 받아주셨으니 다음에도 전화 걸면 좀 받아주면 고맙겠소. 아무도 두 번 다시 전화를 받아주지 않아서. 도우는 갑자기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일도 벅차 추스르기 어려운 판에 생면부지 노인의 사정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식들은 없으세요? 90이 넘었소. 할망구도 가고 둘 있던 자식들 다 먼저 가고 손주들에게는 할애비보다 개새끼가 더 가까우니. 노인의 말을 듣고 있는 사이에 도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쉽지 않소. 종일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데 말동무도 없고 해서 외로우시겠군요. 도운의 목소리도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내 전화 좀 받아주시겠소? 아침에는 일어났다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든다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소. 도우는 뭐라 대답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목이 막혔다. 꼭 대답 안 해도 괜찮소. 다른 사람들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말없이 전화 끊는 사람도 있었소. 그냥 물어보는 거요. 그렁거리는 가래 소리와 함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도운도 막힌 목이 쉽사리 트이지 않았다. 잠시 동안 이쪽에서 말이 없자 노인은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도운 쪽에서 조바심이 일어났다. 그대로 전화를 끊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또 거절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어르신, 알았어요. 전화 걸고 싶을 때 언제든 하세요. 고맙소. 복 받을 거요. 내 살 날 얼마 안 남았지만 기분 좋게 살다 갈 것 같소. 노인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듯했다. 예, 어르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노인은 다음에 전화를 약속하고 통화를 끝냈다. 기분 좋게 살다 갈 것 같다던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기분 좋게 산다는 것, 자신도 그것을 얼마나 바랐던가. 도우는 명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용장사터에 도착하자 목이 마르다. 깔딱 고개를 올랐더니 숨이 차 가슴팍이 따갑다. 도우는 발 아래 구불구불 흘러가는 용장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심호흡을 한다. 3층 탑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한다. 산 아래와 달리 바람살이 강하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울타리처럼 무성하게 자란 산죽더미 아래 앉는다. 보온병을 열고 커피를 따른다. 믹스 커피 향이 달짝지근하게 코를 찌른다. 세상에서 가장 유혹적인 향기다. 잔을 들고 설잠 스님에게 먼저 고스레를 한다. 산죽 이파리들이 소리를 낸다. 설잠의 감흥이라고 생각한다.
커피가 낯설겠지만 장난기 많은 설잠의 성향으로 볼 때 충분히 감흥을 할 것 같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산에서 마시는 커피야말로 최고다. 커피를 마시면서 용장사 터를 둘러본다. 산중무리를 따라 윤곽선이 드러나는 텅 빈 절터에 칼바람이 춤을 추고 있다. 망나니의 칼춤 같다. 도우는 경주 출신이 아니지만 남산이 좋아 남산 밑에 정착을 했다. 그는 명퇴를 한 후 여행자들에게 경주 유적지를 안내하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래서 자주 남산을 찾는다. 남산은 골짜기마다 이야기가 담겨있는 매력 덩어리다. 그 중에서 특히 설잠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용장사터는 더욱 살가운 곳이다. 설잠은 도운에게 많은 미끼를 던지는 인물이다. 그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용장 계곡을 올라와 설잠과 커피를 나누어 마신다. 요즘 들어 그에게 가장 큰 위안거리다. 그는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몇 컷 찍는다. 바람에 휘둘리는 피사체의 모습을 하이앵글로 잡아낸다. 황량한 공터에서 주변의 나무들이 옆으로 들어눕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그가 사진을 확인하면서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화려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사진이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올려다본다. 겨우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던 낭떠러지에 봄 햇살이 반짝거린다. 하지만 바람 끝은 아직 날카롭다. 언제 꽃샘추위를 몰고 올지 바람 냄새에 도끼가 느껴진다. 덤불에서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오른다. 봄철 번식기를 맞아 떠들썩하다. 도우는 계절이 자리바꿈하는 용장 계곡을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소외감을 느낀다. 그는 다시 커피를 따른다. 천천히 커피 맛을 음미하며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솔밭에서 꿩이 자기 세력권을 지키기 위해 위협적으로 울어대더니 제풀에 그친다. 산죽더미에서 싸그락거리는 댄잎 소리가 설잠의 연불 소리처럼 들린다. 매화나무를 심어놓고 사랑했다는 설잠의 성깔이 저 산죽 이파리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만 정신 팔지 말라고 질책하는 것 같다. 도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도운이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은 교원 평가 때문이다. 학생들의 교원 평가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종의 인기 투표였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그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평가는 대체적으로 2.5점을 넘지 않았다. 그에도 2.5점의 미달이었다. 평가에서 2.5점 이하가 나오면 연수를 받아야 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의무사항이다. 도우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 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뿐이었다. 그는 학생들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순전히 자기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별명이 생지였다. 왜소한 체구에 눈이 쥐눈이 공을 박아놓은 것 같고 하관이 가파르게 쪽 빠져 누가 봐도 쥐를 연상케 했다. 살아오면서 외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교단에 선 첫날부터 학생들이 쇳지라고 불렀다. 도우는 쇳지라는 별명에 진절머리가 났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들끼리 눈웃음만 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쇳지라는 입술 모양만 해도 몸이 굳어질 정도였다. 연수를 신청하지 않은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남자 중학교로 인사발령이 났다.
그는 문책성 발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동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정근을 간 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첫날부터 도은을 생지라고 불렀다. 그는 별명을 듣는 순간 아이들하고 잘 지내려고 했던 마음을 접었다. 생지라는 말이 도은의 모든 행동을 얼검해버렸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사라졌다. 출근 첫날부터 퇴근길에 소주를 사들고 오는 그를 아내가 못마땅한 시선으로 맞았다. 학생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막내 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는가 하고 스스로 달래봐도 날이 갈수록 아이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다. 아이들은 도훈을 놀리는 게 재미를 붙였는지 복도를 걸어가면 뒤에서 찌질이 쌩지하고 달아났다. 아이들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훈의 반응을 찍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려놓고 찍고 까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교장이 불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반 아이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도훈이 성추행범이라는 루머가 돈다는 것이다.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학부모들은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덮어놓고 이런 사람은 교단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학부모 밴드를 통해 여론몰이를 했다. 학교 측에서는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도훈이 팩트를 얘기했지만 교장은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원인 제공자로 생각하는 눈치였다. 상황은 도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도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왔다. 학교에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명예퇴직을 권유했다. 도훈이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것은 이러했다. 언어와 사회에 대해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었다. 교실 안에 여기저기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그는 자는 녀석들을 깨우기 위해 농담을 했다. 이쪽에는 귀여운 남자 꼬마아이들을 놀릴 때 이놈 고추 딴다 하고 어른들이 으름장을 놓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사용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우와 그가 예로 든 말에서 고추 딴다라는 표현이 교실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의 우스갯소리가 잠을 자던 녀석들을 깨우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그때 한 말이 와전되어 생지가 고추 딴다 하더라로 왜곡되더니 급기야는 수업 시간에 생지가 준수 고추 땄다로 확대 재생산됐다. 학부모들이 준수의 어머니를 앞세우고 때를 지어 학교로 몰려왔다. 이미 선입견을 가진 그들에게 도훈의 해명은 씨도 먹히지 않았다. 도훈은 견딜 때까지 버티다가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명퇴를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카카오톡방에서 이리저리 차이고 있는 자신의 뒤틀린 얼굴을 보자 갈등이 일어났다. 그뿐만 아니었다. 교장과의 관계까지 껄끄러워졌다.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아내에게 은근슬쩍 말을 던져봤다. 아내가 펄쩍 뛰었다. 아내도 의논 상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들처럼 돈을 무시하고 놀렸다. 그는 자기가 진짜 찌질이 생지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생지가 되어 누군가를 물어뜯고 싶었다. 누구라도 걸리기만 하면 갈갈이 물어뜯고 싶어 이가 근질거렸다. 그는 사고라도 칠 것 같은 자신이 두려웠다. 그는 명태만은 혼자서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한 학기를 남겨두고 아내 몰래 명태 신청을 했다. 그가 학교를 그만둘 무렵에 준수가 찾아왔다. 그때 도훈의 결백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준수는 성적은 상위권에 있었지만 반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였다. 반 아이들 앞에서 준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칭찬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났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빌미를 준 것 같았다. 도우는 기가 막혔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렸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그것도 할 짓이 못됐다. 마침내 3층 탑에 도착했다. 어느덧 정오가 지나고 있다. 등을 기대고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용장 계곡이 뚝 떨어져 내려다 보인다. 남산에서 가장 크고 깊은 계곡이다. 처음 남산을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도 때문에 발 밑만 보고 올라오느라 협곡인 줄 몰랐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 평범한 계곡이 아니다. 500 나한들이 여기저기에 기암괴석으로 환생해 있다. 용장 계곡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세계였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 세계를 측량할 수 없을 것 같다. 커피로 목을 축이고 김밥을 먹는다. 시장에서 사온 것이지만 산에서 먹는 맛은 별미다. 김밥을 먹으면서 다시 돼지국밥 얘기를 하던 노인을 떠올린다. 얼마 전에 도훈이 노인에게 그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때 노인이 자신의 독 만들 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위로해 줬다. 노인은 평생 술독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다른 옹기들에 비해 만드는 과정이 몇 배로 힘이 들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가마에 불을 지피는 기간이었다. 이때는 밤낮으로 불 앞에서 계속 지키고 있어야 했다. 마지막 불을 다 뗄 때쯤이면 심지가 다 타버린 촌농같이 몸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옹기장이들 중에 기계식 옹기 제작법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노인은 끝까지 전통 방식을 고집했다. 자식들이 세태를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성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 술맛이 달랐기 때문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노인의 힘으로 변덕이 심한 세태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플라스틱 용기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영세한 옹기장이들에게 시련이 닥쳤다. 그 중에 플라스틱 회사 사장의 고발이 있었다. 이유는 옹기장이들이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을 사용한다는 거였다. 그 바람에 잿물에 광명단을 섞어 사용하던 많은 옹기장이들이 구속됐다. 그때 노인을 비롯한 전통 옹기 제작법을 고집하던 옹기장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보건사회부에 찾아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옹기, 플라스틱, 고무, 유리로 된 그릇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놓아두고 하루 동안 실험을 했다. 플라스틱과 고무 그릇의 물고기는 30분 만에, 유리 그릇에 있던 것은 1시간 만에 죽었지만 옹기에 있던 물고기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벌써 라디오를 통해 옹기가 몸에 해롭다고 온 나라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된 후였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옹기 업체가 문을 닫았다. 노인도 일꾼들을 다 내보내야 했다. 자식들도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다. 남은 것은 빚더미밖에 없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가마를 팔고 날품 파리로 몇 년을 또 돌았다. 그러나 노인은 독 짓는 일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아내와 단둘이서 가마를 다시 장만하여 일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늘에 재를 올렸다고 했다. 다 잃었다 싶어도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네.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식사를 끝내고 핸드폰을 열어 설잠의 소설 이생규장전을 읽는다. 작품 내용은 죽은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이승으로 돌아와 살다가 다시 저승으로 떠난다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다. 도우는 떠난 아내를 잠시 떠올린다. 독단으로 명퇴를 한 후 아내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아내가 먼저 조론을 요구했다. 조론이 요즘 유행이라고 했다. 유명 배우 백일섭이 TV에 나와서 조론을 했다고 떠들더란다. TV는 아내에게 교주였다. 아내는 TV에서 나오는 말을 모두 옳다고 믿었다. 3층 탑의 기단이 온 산을 덮고 있다. 산봉우리 전체를 쌓아안고 앉아있는 형상이다. 인간 세계의 욕망을 지그시 밟아 누르고 있는 듯하다. 도우는 무쇠소 뚜껑을 엎어놓은 것 같은 탑에 뿔이 한 자락에 앉아 눈아래 펼쳐지는 시가지를 조망한다. 넓은 평야 위에 건물들이 여기저기 들어서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런데 그 풍경 속으로 한 발만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온갖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내는 배신과 야합이 활개치는 야바위판. 설잠의 눈에는 거름구덩이로 보였을 거다. 도우는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갱도 같은 용장 계곡을 내려다본다. 몸을 날리면 저승세계로 직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설잠도 여기에 앉아서 용장 계곡을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어디선가 꿩이 호들갑스럽게 울어댄다. 나른한 춘곤증이 몰려온다. 도우는 배낭을 베고 펑퍼짐한 기단 위에 눕는다. 봄 하늘이 아득하게 올려다 보인다. 끝을 알 수 없는 푸른색 허공에 한 줄기 새털 구름이 10개 깔렸다. 꿩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다. 한 사람은 머리에 번거지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검은색 승복 차림이고 또 한 사람은 짧은 머리에 검은색 바지와 흰색 재킷을 입었다. 바둑을 두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이따금 웃음소리가 옥계석 아래 기단까지 들린다. 도우는 궁금해서 답신 아래 몸을 감추고 귀를 기울인다. 바둑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실론에 관한 토론 같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야기 소리가 멈춘다. 번거지 쓴 노인이 바둑돌을 놓으면서 소리친다. 이놈아, 숨지 말고 모습을 드러내거라. 도운이 깜짝 놀라 탑 앞으로 나서자 머리 짧은 노인이 말한다. 설잠 스님, 세파에 상처를 입은 젊은이 같군요. 보아하니 밀려난 선생 나부랭이구먼. 옛날부터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는데. 설잠 스님으로 불린 번거지 쓴 노인이 덧붙인다. 골목길에 돌아다니는 똥개들도 힘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야. 옛 문헌에는 온갖 미사여구들로 힘을 미화하고 있지. 가르치는 선생이 힘의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학동들의 당파도 달라지는 법이야. 나도 한때는 그랬지. 보통 사람들은 옛날 책에 나오는 것은 모두 진리로 알고 배우지요. 진리라고?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진리야?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올가미에 불과한 것을 허약한 인간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싸질러 놓은 똥덩어리에 불과하지. 똥덩어리는 곡식이라도 키워내지만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휜소리에 불과할 뿐이야. 설잠의 말이 끝나자 바둑판에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난다. 백군과 흑군이 진을 친다. 동학신과 서학신의 전쟁이다. 금오산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진다.
먼저 두 신이 마주보고 산천 초목을 흔드는 기합 소리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다. 동학신이 번쩍이는 반월도를 휘두르자 서학신은 날카로운 삼지창으로 내리찍는다. 이 봉우리 저 봉우리를 옮겨다니면서 칼과 창을 부딪히니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진다. 처음에 3합을 겨루고 물러섰다가 다시 10여 합을 겨룬 후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간다. 양 진영은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 때마침 편서풍이 분다. 동학에서 화공을 펼친다. 서학에서 수공으로 맞선다. 서학이 밀리기 시작한다. 판세가 동학의 승리로 기울어지는 찰나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진다. 암흑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로 붙었다가 떨어진다. 서학신이 교활한 수를 쓴다. 동학신 모르게 골짜기의 지형을 바꾸어 버린다. 서학의 골짜기가 번쩍 들린다. 골짜기 물이 동학으로 쏟아진다. 원래 지대가 낮았던 서학의 지대를 높였던 거다. 서학물이 동학으로 흐르면서 동학물과 합세하여 용장 계곡을 집어삼킨다. 서학신이 동학 골짜기를 잡아먹고 바죽지세로 쳐들어와 금오산의 깃발을 꽂는다. 바둑판 위에서 두 노인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도우는 조심스럽게 설잠에게 묻는다. 스님, 왜 미치광이처럼 살았나요? 스님에 대해 기술해 놓은 책에는 대부분 불의에 저항한 인물로 그려져 있던데. 도운의 말을 듣고 설잠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한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과대 포장을 하고 있네. 내가 미치광이 짓을 한 것은 지조나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 주변의 위선자들이 싫었네. 입으로는 도를 나불대면서 권력 앞에서는 갖은 아양을 떠는 자들이 싫었지. 그러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다네. 성현들의 말씀을 훔쳐와서 권력이 아부하는 도구로 삼아 호의호식하는 그들의 고대광칠보다 악취가 나는 거름구덩이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름구덩이에서 뒹구는 나를 사람들은 괴짜라고 했지. 삶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네. 지금 되돌아보니 웃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강요하는 만담꾼의 몸짓 같았다네. 당신은 어떻게 살았소? 설잠은 마주 앉은 노인에게 이야기를 넘긴다. 도우는 설잠에게서 무엇인가 뜨거운 속내를 감추려는 비감이 느껴진다. 저는 평생 독 굽는 일을 했지요. 특히 술단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요. 술독에 따라 술맛이 달라지거든요. 오묘해요. 사람의 잔재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늘이 도와줘야만 얻을 수 있지요. 몇 번의 힘든 고비도 넘겼지요. 90여 년의 삶이 거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사람마다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릇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그 그릇에 담을 만큼만 욕심을 낼 때 가장 행복했습지요. 그 정도 욕심은 하늘이 눈 감아주더군요. 머리 짧은 노인은 소탈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도운에게도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그래, 젊은이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나?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도운의 말에 설잠이 무심하게 말한다. 숨과 패는 항상 변하지. 바둑판에서 집을 짓는 것은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야. 그러나 세력권을 만들기 위한 각자의 수는 다 다르지. 바둑판을 잘 보게 이 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득 탐씀이 제일 상수지. 흙탕물은
맑은 물로 정화된다네. 잔재주가 필요 없네. 도우는 설잠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군다. 잠시 후 병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린다. 도우는 자기도 모르게 설잠 앞에 무릎을 꿇는다. 너를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 가르칠 수가 없구나. 가거라. 가서 네 집 뒷간 청소부터 하여라. 머리 짧은 노인이 나직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현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지요. 자신의 욕망을 억압당해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지요. 스님은 삶을 재미없는 만당꾼에 비유했는데 나는 이제까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니 농담으로 치면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러나 진정 농담은 아닌 것 같습디다 그려. 젊은이들은 아직 모르지요. 좀 더 살아보면 알겠지요. 도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쳐서 물러난다. 숲속에서 꿩 2마리가 푸드득거리면서 날아오른다. 날개짓이 힘찬 장기가 허공을 가르며 소리를 지르자 뒤따라 날아오르는 까투리도 뒤질세라 목청을 돋운다. 그 소리에 눈을 뜬 도우는 옥계석을 올려다본다. 봄 아지랑이가 자욱하게 감싸고 있다. 방금 꾼 꿈이 너무도 생생하다. 붉은 노을이 신압으로 정회색으로 바뀐다. 봄산도 하늘빛을 닮아간다. 하산길에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통화 버튼을 미는데 도우는 왠지 손이 떨린다. 노인의 목소리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 어르신, 무슨 말씀을? 이제 내 갈 곳을 가야지. 때가 된 것 같네. 노인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귀찮게 구는 노구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네. 복 받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지. 살다 보면 좋은 시절 다시 올 거야. 떠나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게. 전화기에서 숨쉬기조차 힘에 겨운 듯 혀가 말려 들어가는 음성이 희미하게 흘러나온다. 도운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진다. 네, 오늘의 소설 박산윤 작가님의 천혜색 봄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설잠, 노인, 도우는 현실로부터 소외되고 자신의 욕망을 억압당한 사람들인데요. 노인이 말한 살다 보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다. 이 의미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또 소외된다 할지라도 죽음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정말 복 많이 받겠죠? 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이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